자, 오늘도 보자. 요거 트렌드 질문 계속해서 연결해서 할 거야. 트렌드 질문지 다들 가지고 있지? 자, 어제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24번까지 했어, 그지? 일단은 성공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 일단은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지극히 이제 개인적이고 또 추상적일 수는 있어. 근데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표나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 뭐 자기가 이제 또 그 밖에 다른 성공의 기준들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뭐 어필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자기 나름대로 또 작성을 한번 해보고 선생님한테 또 하나씩 피드백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하겠지. 나름대로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또 창의적이지만 그걸 이제 교수님들이나 혹은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뭔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뭐 돈, 명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그래서 어제 했던 강의를 좀 잘 참고를 해서 꾸준하게 좀 잘 작성을 좀 해 보시고, 자,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볼게. 오늘 25번부터 이제 나가면 되겠지, 그지? 25번. 자, 성공은 성공인데 그냥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이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대학 생활을 잘 보낼 수 있겠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 본인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 그지? 사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뭐 개념화하거나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질문이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지? 어떻게? 자, 근데 이 부분은 뭐 새로 또 답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본 공통문항 했을 때 첫 번째 입학 후에 하고 싶은 일, 그지? 대학 입학 후 하고 싶은 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작성을 했었어, 그지? 그래서 입학 후 하고 싶은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눠야 한다. 일단은 학업보다는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학업 이외의 계획,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제 학업 계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 더 특이하게도 학업 계획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학업 이외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냐면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실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 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공모전, 그 다음에 이제 뭐 봉사활동 같은 거, 그 다음 연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한번 했었지.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런 이제 학업 이외의 계획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학업 계획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1, 2학년 공통 과목보다는 3, 4학년 이후에 전공 과목 내지는 혹은 실습 과목 같은 부분들을 좀 써주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절히 섞어서 내가 앞으로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게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아르바이트가 단순 노동 혹은 어떤 그냥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용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것. 내가 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 내가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고깃집을 하든 뭐 다른 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런 건 괜찮아, 그치?
근데 내가 다른 부분에서 뭐 경영이나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뭐 고깃집보다는 뭐 광고사라든가 아니면 리서치 회사라든가 설문조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 그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뭐 건축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 건축 분야 그러면은 뭐 건축 현장에서 내가 하나씩 또 뭐 일을 해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기계공학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공장 같은 데서 조립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그냥 내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생산 라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대기업 같은 데서 이런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부분들의 아르바이트를 내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 뭐 굳이 연결할 게 없어 그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문성과 관련해서 연결이 가능하면 하지만 굳이 일부러 막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너네가 요새 이제 신조어 혹은 줄임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아르바이트를 그냥 알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물론 요즘에는 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뭐 표준어처럼 정착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 그렇지만 실제로 면접은 굉장히 공식적이고 포멀한 자리다.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조어 혹은 줄임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식 용어를, 이거 아르바이트는 정식 용어야, 그지? 외래어지, 외래어. 그러니까 요런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래서 알바 같은 거, 이런 줄임말 같은 거는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좀 어려 보일 수 있고 되게 철이 없어 보일 수 있고 또 공부를 잘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줄임말 사용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맥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 인맥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생활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 학교 생활 안에서는 일단 뭐 전체 동아리 혹은 이제 학교 가면은 보통 이거를 이제 중앙 동아리라고 얘기하거든. 중앙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 보면 홍보대사 같은 거 있어. 홍보대사.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홍보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주요한 어떤 대학 생활의 목표 혹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좀 더 애교심을 가지고 또 인맥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면 학교 공지사항에 보면 근로학생 같은 거 있을 거야. 근로학생. 학교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대학교에 대한 이해를 뭐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근로학생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찾아서, 공지를 찾아서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대학에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할 거야, 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되,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했던 입학 후 하고 싶은 일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됐고 넘어가서 26번. 대학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뭐 고등학교 때도 물론 되게 중요해, 그치? 근데 대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 중요해. 근데 왜 중요하냐? 왜가 붙는 거지, 왜?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고등학생과 비교를 좀 해보자. 고등학교와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교는 시간표도 학교에서 마련을 해. 그지?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그 다음 대회나 아니면 그 밖에 뭐 자율활동이라든가 뭐 동아리라든가 뭐 진로 관련 활동 등 자동봉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대회와 자동봉진, 그 다음에 뭐 정확한 어떤 수행평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다 정해준 대로 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 등하교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 일정하다는 거야. 하기 싫어도 어때? 자기 주도성이 없어도 어떻게? 선생님들의 강요 혹은 정해진 규칙의 틀 안에서 내가 일정 부분
억압적으로 활동을 해 온단 말이야. 그지? 학교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니까. 그러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간표도 내가 짜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강 시간이라는 게 있어. 시간표가 막 빡빡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공강 시간 혹은 비는 날 이런 것들이 있거든. 뭐 공강 시간 아니면 휴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대학교 같은 데는 뭐 모여라 라고 해도 있잖아. 안 가도 그만이야. 뭐 거기서 뭐 교수님들이 뭐 벌점을 준다거나 선배들이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냥 아싸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 생활에 좀 뭔가 막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흥미를 잃어버린 친구들은 정말 아싸가 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그런 애들이 또 공부를 잘 하냐? 생각보다 뭐 아싸라고 해서 공부에 엄청나게 열중하는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없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뭔가 성적이 좋고 공부 잘하고 교수님들의 어떤 눈에 띄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성적도 좋고 나중에 어떤 대외활동 경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쌓아놓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뭐 취업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이제 다른 행사,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그런 학생들한테 먼저 뭔가 추천을 해주고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평소에 봐왔거든. 아, 얘는 되게 열심히 참석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네. 그래야 걔를 불러서 뭔가 기회를 줘도 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단지 성적만 좋아. 얼굴은 안 보이는데 시험만 보면 A뿔이야. 그렇다고 해서 걔한테 기회를 막 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결국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뭐 답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답변이 좀 짧다 그러면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식으로 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뭐 자율학습 시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뭐 야자 이렇게 하지마. 자율학습 시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용해서 짬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멘토멘티 활동 같은 거 있잖아. 멘토멘티 활동을 한 친구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런 것들도 사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살짝 사례를 좀 들어주면은 이 친구 앞으로 와서 우리 학교에서 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후속 질문으로, 그러면은 넌 대학에 와서 뭐가 제일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25번 같은 게 그냥 후속적으로 질문에 나올 수도 있어. 그때 내가 준비했던 대학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지를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엄청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 계획도 구체적이고 목표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주도성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너네들의 어떤 스펙적인 성적, 뭐 누구는 3.1등급, 뭐 누구는 3.3등급이야.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뚜렷한 목표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게 현재의 성적을 압도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교수님들은 이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본다는 거야, 성적보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25번, 26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27번. 그렇다면 본인은 어떤 자기주도적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대학에서 시간표, 공강, 휴일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입학 후 하고 싶은 일들을 쫙쫙쫙쫙쫙 나열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아주 좋은 답변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서 좀 잘 작성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 28번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 되게 좀 추상적이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치 있는 삶.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아니면 뭐 남을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지? 가치 있는 삶은 사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해석을 많이 요하는 편이야, 그지?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어떤 성공 혹은 성공한 삶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성공은 조금 결과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지? 뭔가 가치 있는 삶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과정적인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답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비교를 했을 때, 그지? 그럼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게 가치가 있냐? 그래서 똑같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자기의 능력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뭐 그런 거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의 능력 혹은 자신의 능력 그리고 더불어 노력이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 뭐 이런 것도 좋은 답변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조금 많이 할 것 같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그지?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뭐냐? 그럼 쌤은 어차피 쌤 생각, 나라는 사람도 나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목표, 그리고 그에 대한 도전, 그리고 실패,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가치가 있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를 통해서 뭔가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 이 성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긴 해.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하더라도 너네 어때?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잖아, 그지? 근데 이 피드백을 누가 하는 거냐면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야. 내가 과연 잘한 걸까? 기존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한 건 뭘까? 그럼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해서 성찰, 셀프 피드백을 하는 거야. 이게 결국엔 뭐야?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아니면은 쌤은 이제 이런 거야.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막 큰 일에만 목숨을 매달려고 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과제가 있어. 상금이 1,000만 원이래. 그럼 그거에만 막 열심히 하려고 해. 근데 상금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상금 같은 것도 없고 평가도 없어. 그냥 매사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작은 일들에 충실한 그런 학생들이 있어. 근데 그 학생들은 결국에 그 안에서 뭐야? 노하우와 성실함과 끈기와 자기만의 어떤 이런 셀프 피드백, 성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놀고 있던 친구와 매사에 충실했던 친구가 1,000만 원짜리 상금이 달린 과제를 수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겠냐는 거야, 둘 중에. 얘는 한참 쉬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할 거냐? 아니야. 매사에 최선을 다한 친구가 축적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랬을 때 내가 향후 미래에 어떤 큰 포부나 혹은 큰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커다란 목표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달성하고 극복하는데 힘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연구원으로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로움을 베푸는, 뭐 예를 들면 의료보건,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작은 일들,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작은 대소사,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뭔가 이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뭐 나를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타인을 좀 돌아보는 삶이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뭐 등등등.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고, 아, 나는 내 가치는 어떤 부분들에 있을까? 뭔가 정말 결과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를 한 명 도와주는 게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지. 뭐 사례로 이야기를 하자면,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가 법학과라고 그랬지. 뭐 아는 친구들은 이제 알고 있을 거고, 법학과고.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은 사실 이제 경찰이었어, 그지? 경찰이어서 뭐 범죄자를 잡고 나쁜 사람들을 잡고. 쌤 때는 특히 이제 그때 무슨 범죄가 되게 많았었냐면, 지금은 이제 뭐 또라이 범죄, 조현병 환자라든가, 그다음 뭐 되게 이제 강력 사건, 뭐 되게 뭐 토막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흉측한 사건들이 많잖아, 그지? 요즘에 이제 조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되게 조직적인 범죄, 그러니까 범죄 조직이지. 그러니까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 뭐 인신매매 같은 거, 특히 이런 부분들이 범죄 조직이 굉장히 크게 결성이 돼서 그 범죄 조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엄청나게 되게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고. 근데 쌤이 가장 무섭게 봤던 이제 어린 시절 뉴스는 뭐냐면 인신매매야. 인신매매. 사람을 그냥 봉고차에 태워서 잡아가. 그렇게 납치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존파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 인신매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도. 근데 나는 이제 늘 불안했던 게 뭐냐면, 내 가족이 저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그런 이제 막연한 무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누구의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경찰이 되어야겠다. 저런 사람들 되게 이제 좀 잡아야겠다.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주변 사람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면접을 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법학과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너 법학과 왜 지원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나는 거기다 대놓고 사실은 뭐 지금처럼 이제 면접을 막, 저는 최근 뭐 인신매매 범죄 사건을 보고 이렇게 안 하고, 사실 꿈이 경찰인데 경찰대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학과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경찰 떨어져서 경찰 못하는 거, 차라리 법학을 공부해서 사법고시 보고 검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부를 한번 밝히고, 그럼 왜 검사가 하고 싶고 왜 경찰이 하고 싶은데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갖고 태어난 목숨이 한 개인데, 내가 경찰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남의 목숨 하나는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만 구하겠습니까? 뭐 경찰하고 검사의 업무 자체가 그러한데 100명, 1000명, 10,000명을 구한다면은 실제로 저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답변을 했었단 말이야, 실제. 그래서 나의 가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강사야, 강사, 그지? 일개 강사인데, 강사를 하면서도 사실 쌤은 굉장히 큰 보람을 많이 느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이 과연 내 적성에 맞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하기도 해. 실질적으로 좀 겁도 많고, 뭐 칼 같은 거 보면은 무섭기도 해.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쌤이 이제 배출한, 지금 가르쳐서 이제 합격한 그런 이제 경찰 합격생들이 거의 뭐 한 1,500명 가까이 넘거든. 그럼 그 친구들이 경찰이 전부 다 돼서 쌤한테 아직도 고맙다, 뭐 이제 뭐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찾아오는 경찰 이제 제자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나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좀 올바른, 그 다음에 정말 진정한 경찰이 된다면은 쌤은 내가 혼자서 경찰이 되는 것보다 거의 1,500배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목표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강사로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 가치를 그대로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제 쌤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립을 한다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자리, 뭐 지금처럼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니네가 회사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이런 가치관이 뚜렷하면 생각보다 겁이 나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당하고 진솔한 모습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진솔함이 진정성이 되어서 나를 평가하는 상대방 혹은 나를 바라보는 어떤 청중이라든가 대상들이 그걸 좀 더 진정성 있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29번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크게 대인 면접에서 나오긴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버릴게. 나중에 회사 취업할 때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과거에 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번 삽입을 했다가, 이거는 좀 당연히 안 나오기 때문에 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계속 쌤이 공통 때부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의구심이 드는 게, 김영란법이 왜 대인 면접에서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특히 처음 나왔을 때는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 했었어. 왜냐면 너무 대입하고 어떤 고등학생들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나왔다는 건, 김영란법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좀 이슈가 됐었나라는 생각을 해. 2017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뭐냐면, 정확한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야. 청탁하지 말고 금품을 주고받지 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뇌물이야. 뇌물죄인데, 뇌물은 주는 것도 처벌을 받고 받는 것도 처벌을 받아. 그래서 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준 사람만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주고 받았다 그럼 둘 다 처벌을 받고. 그래서 뇌물죄인데, 뇌물죄의 특별법이라고 보면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뇌물죄의 특별법이다. 그럼 특별법은 뭐냐?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 이 일반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너무 이제 폭이 넓다 보니까, 너무 폭이 넓어서. 그래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세부적인 보완 사항들을 다시 제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뇌물죄가 그냥 뇌물을 주고받으면 처벌한다.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에서 뇌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누가 돼야 되냐면 공무원하고 중개인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뇌물죄에서는 대상이 뭐밖에 없다? 공무원하고 중개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때? 되게 협소하다는 거야. 두 번째는 뇌물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면 뭐가 입증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직무 관련성. 직무에 관련해서 뭐 뇌물, 돈을 줘야 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직무에 정확하게 관련이 없이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러고 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그게 이제 되게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뇌물죄로 처벌을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지, 여태까지. 왜? 잘 좀 봐주십시오. 뭘 잘 봐달라는 건데 이걸 입증을 못 해버리는 거야. 분명히 그 안에 이속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입증이 돼야 되냐면, 대가성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돼. 그러면 대가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뇌물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다 바쳤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줘야 될까? 10억 그 이상. 예를 들면 100억짜리 땅을 해먹으려고 10억을 갖다 바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서류를 꾸며주고 막 해서 내가 100억의 이익을 챙겼어. 그래야 이제 대가성이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 예를 들면은 벤츠 여검사 사건이에요. 벤츠 여검사 사건.
이제 검사인데 변호사하고 사건을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소송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그럼 당연히 사건 사이에 뭐가 있겠어? 뭔가 정보가 오고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당 영향력을 미칠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변호사가 검사한테 잘 봐달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뭐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벤츠도 선물로 해주고 고가의 차, 거의 한 2억짜리 차를 뭐 선물해 준 거야. 다이아 반지도 막 몇 억짜리. 근데 나중에 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아, 나 사랑해서 줬다. 선물 같은 거 다, 뭐 돈 같은 거 다 줬는데 사랑해서 줬다.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뭐가 입증이 안 되냐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는 거야. 서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준 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참 난감했었던 거고, 그래서 판결이 굉장히 어렵게도 이제 유죄 판결을 하지를 못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넥슨의 사장이 주식을 공여받았어. 친구, 이제 아주 절친이 있는데, 절친이 넥슨 사장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이제 전 검사한테, 뭐, 우리 주식이 앞으로 이제 폭락할 거니까 이거를 사라. 그리고 샀다가 다시 내가 이거를 일본의 넥슨하고 어떻게 합병을 하고 하면은 다시 주가가 오를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거의 얼마 그 시세 차익을 얻었냐면 300억 시세 차익을 얻었단 말이야. 300억 시세 차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주식이 정확하게 돈으로 평가가 돼서 딱 줬다 이러면은 참 좋은데, 이게 떨어진 주식을 사라 이 정도만 돼버린 거지. 근데 시세 차이가 막 300억 막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3심은 뭐 이거는 뭐 주식 받은 건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엇갈리는 판결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안 되겠다. 우리 뇌물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발의를 했고, 법안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게 이제 뭐냐. 일단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한 거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단 종사자들. 왜냐면 국영기업이거든. 누구에 준하냐면 공무원에 되게 준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구도 포함하냐면 언론사 직원들. 왜냐면 언론, 요새 가짜뉴스 말이 많잖아, 그지? 언론도 굉장히 어때?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론을 되게 장악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뇌물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그래서 대상에 이제 집어든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집어넣냐면 사립학교 교직원을 집어넣었어.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뭐냐면 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중앙고등학교의 선생님은 국공립학교니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북일고는 사립학교니까 여기서는 해당이 안 돼요. 똑같은 선생님인데, 그지? 뭔가 웃기지, 그런 측면에서, 그지?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도 전부 다 공무원에 준한다. 그래서 얘네도 다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의 배우자까지도 대상에다 포함을 시켰어. 왜 그랬냐면 맨날 이거 이제 가지고 가자. 뇌물죄로 소송을 가지고 갔어. 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뭐 그게 뭐 정당한 판결이었는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거는 뒤로 하고, 뇌물을 막 받았는데 난 모르겠다. 그럼 누가 받았냐? 배우자가 받았다. 이래버리면 나는 끝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권력 관계라든가 어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은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데, 뇌물은 누가 받았어? 배우자가 받았다. 그럼 배우자는 공무원이야 중개인이야 뭐야?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중개인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서로 짜고 쳐도 어떻게 안 되는 거지, 뇌물죄로.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배우자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래서 일단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어. 대가성 필요 없어. 직무 관련성, 대가성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기준을 둘게. 어떤 기준? 다 필요 없고 1회 100만 원,
1회 100만 원 이상 주면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부정청탁이고 금품 수수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1회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써. 어떻게 쓰겠어? 99만 원씩 매일 갖다 바치겠지. 그러면은 결국엔 또 받는 거란 말이야. 결국엔. 그지? 거의 3억 원 되는, 3억 6천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거잖아. 365일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1년, 1회 100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되고 1년에 300만 원이 초과돼도 안 돼. 이렇게 일단 기본 틀을 하나 잡았어.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이 사람들은 이걸 주고받을 수가 없다. 이거야. 1회, 1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355라고 하는 게 있지. 식사 접대를 받더라도 얼마 이하? 3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선물도 5만 원 이하. 경조사도 5만 원 이하. 왜냐면 이런 게 이제 말이 많았거든. 뭐 식사하시죠. 그러놓고 1000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해버린다. 그럼 그것도 사실은 뇌물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지? 아, 선물이에요. 사랑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어때? 5만 원. 이유를 막론하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유가 필요 없고. 경조사. 뭐 예를 들면은 마침 아들, 딸이 결혼을 한다. 마침 뭐 부모님 혹은 조부모가 이제 상을 당했다 그랬을 때 경조사비를 우리가 내거든, 보통. 요즘에 뭐 보통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서 뭐 10만 원 정도가 기본 예의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5만 원으로 맞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예외적으로 뭐 농수산식품 같은 경우에는, 농축수산식품 같은 경우 10만 원, 그 다음에 뭐 화환을 제공할 때는 1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355라고 하는 기준이 설정이 됐다. 이걸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고, 그럼 김영란법이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공직사회에 대한,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는 거지. 초반에는 이게 말이 되냐, 밥이 요새 3만 원짜리 밥이 어딨냐, 서울 같은 데, 강남 같은 데 가면 3만 원짜리가 있을 수가 없어. 고기 하나를 먹어도 3만, 고기 1인분에 4만 5천 원이에요, 소고기가.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소고기도 먹고 싶고 한데 얄짤없어. 그냥 3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때 있잖아, 이런 이제 시청 같은 청사 있지. 청사 앞에 뭐가 있었냐면 김영란 세트가 있었어. 김영란 세트. 김영란 세트가 뭐냐면은 29,900원이야. 김영란 세트 주세요. 그래. 29,900원. 거기에 뭐 식사, 고기, 뭐 주류, 음료수 다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당들도 있었어. 실제 있었어, 이거는 실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고. 그럼에 따라서 공직사회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그게 결국 뭘로 이어진다?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진다. 그래서 초반에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법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야. 그래서 그럼 김영란법에 대해 알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김영란법은 일단 공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좀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뇌물죄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뇌물죄는 그 처벌 대상이 공무원 중개인에 한했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꼭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는 벤츠 여검사 사건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 못한 그런 부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특별법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그리고 언론사,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그 밖에 배우자까지 확대한 점에 있어서 굉장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상 확대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입증하기 어려웠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단지 1회 100만원 그리고 1년 300만원에 초과하는 금품이 오고 가게 되면은 공직사회 투명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또한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 이야기하면 딱 끝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쌤이 지금 말 뱉어줬으니까 요거를 타다다닥 치면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고, 혹시 궁금하거나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김영란법 치면은 당연히 뭐 자료는 뭐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1번 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보자. 존엄사. 자, 존엄사에 대한 찬반 의견인데,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너네들이 이제 가장 많이 조금 뭐라 그럴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 안락사. 그래서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떤 대학들은 이거를 있잖아, 되게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안락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존엄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대학은 아직도 이제 안락사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사실 좀 잘못됐어. 일단 안락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야. 편안하게 가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안에 있는 거는 편안하게 가라는 게 뭐야? 고통스럽게 가지 말고 어찌됐건 인위적 행위가 가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인위적 행위,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 그럼 이 안락사는 근데 두 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용어가 이제 바로 보이는데, 인위적이라는 게 소극적인 거고, 이 인위적인 행위가 뭐야? 적극적이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 안락사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전쟁 상황이야, 전쟁 상황. 고통스러워. 막 폭탄 맞았어. 너무 아파. 차라리 날 죽여줘. 그래서 동료가 어쩔 수 없이 총으로 빵 쏴서 죽여주는 뭐 그런 장면들 본 적 있을까? 이거는 총 같은 걸로 정말 인위적인 행위를 투입해서 목숨을 뺏는 거야. 얘는 어떻게든 정당화되지 않는 그냥 뭐냐면 살인행위라고. 살인행위. 소극적인 안락사는 뭐냐?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연명에 관한 치료가 있어. 연명에 관한 필요한 치료 혹은 필요한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중단하는 거야. 중단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이제 의료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자면 사람이 죽을랑말랑 하는데 강심제를 집어 넣는다거나 아니면 죽을랑말랑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잘 안 죽어. 어떻게? 그럼 다시 삐띠띠띠 하면서 또 심장이 또 뛴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뭔가 어떤 수술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고 혹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고 혹은 뭐 암인데 너무 말기 암이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거를 연명치료를 과연 계속 해야 될 거냐는 거지. 근데 하지 않아서 중단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이야, 범죄. 소극적 안락사를 우리가 뭘로 인정해 달라? 존엄사로서 인정을 해 달라. 왜냐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봐. 이제 말기 암에다가 막 너무 많이 이제 암이 퍼지고 거의 이제 돌아가실랑 말랑 하고 중환자실에서 혼자서 호흡도 못하고 막 기계 막 여러 개 달려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강심제 또 집어넣어서 또 살려내고. 그럼 주변에서 봤을 때 저거는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환자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뭐 이제 기계 같은 것도 좀 떼고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소극적 안락사로서 존엄사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어. 두 가지 사건이. 자, 존엄사에 대한 이제 존엄사에 영향을 미친 사건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사건을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1997년도에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어. 보라매 병원 사건. 이 사건이 일단은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 남편이 되게 이제 막 술만 먹고 막 아내를 이제 폭행하거나 되게 이제 좀 막 그런 이제 뭐 주치폭력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었어. 그러다가 한날은 이제 뇌경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지방이 넘어져서 이제 뇌진탕에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을 하고 보니까 수술비가 엄청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살 가망이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서 안 되겠다. 뭐 남편 뭐 평소에도 뭐 행실도 그랬고 한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치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환자, 그 남편 환자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응급차, 병원 이제 응급차에다 실어서 집에 와서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의사가 이제 떼준 거야. 떼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조금 있다가 당연히 이제 숨이 멎었겠지. 자, 이거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소극적 안락사하고 이제 비슷하단 말이야. 산소호흡기를 뗐으니까.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산소호흡기 뗀 거를 적극적인 행위를 투입했다. 이렇게 본 거야. 적극적 행위를 투입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안락사로 보고 뭘로 처벌을 했냐면 살인죄로 처벌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은 어떻게 했다? 살인죄로 처벌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갖고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가 가족이 떼달라고 해서 뗀 건데 수술비도 낼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다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은 천부 인권이고 절대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붙였다 뗐다 해서 조정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생명 자체가.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또 터지냐면 2008년도 10년이 지났어. 그지? 2008년에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생겨. 김할머니 사건. 되게 비슷해. 어떤 이제 할머니 연세도 많이 드셨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병이 좀 있었던 거지. 어찌됐건 그 할머니도 뭐 마찬가지야. 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이 됐어. 그때 가족들이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판례가 된 거거든.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상시에 뭐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되게 고귀하게 좀 이렇게 돌아가시길 원했다. 그래서 치료를 그만하고 산소호흡기를 뗐으면 좋겠다. 라는데 당연히 의사들이 어떻게 했겠어? 이거 판례 때문에 함부로 뗄 수가 없다. 우리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근데 가족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제 뗐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살아생전의 뜻을 바탕으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온 거야. 실제 2009년도에 이제 판결 자체가 이제 나온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참 동안 이거를 판례가 이렇게 양립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도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도 없고 정해진 법도 없고.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고 논란이 있고 논란이 있다가 바야흐로 2016년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살아생전의 어떤 그 노인 혹은 그 사망자의 어떤 살아생전의 뜻, 취지, 그 다음 동의, 그 다음 가족 간의 어떤 진지한 요구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다 완비를 해서 존엄사를 어떻게 하자? 인정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2018년 드디어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됐다?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야, 그지? 2018년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그래서 존엄사는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이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었어. 그래서 97년부터도 계속 논란이 됐고 2008년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됐었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법이 어떻게 됐어? 이제 만들어져서 존엄사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존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찬성 반대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일단 상황은 이래. 배경이 이렇다는 거야. 배경이. 자, 존엄사를 찬성하자. 그 다음에 존엄사를 반대하자. 일단 반대쪽의 논거를 먼저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생명은 천부 인권이다. 하늘이 준 인권이다. 인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논거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존의 권리가 있는데 생존의 권리. 근데 생존의 권리가 그냥 살 권리 이게 아니야. 어떻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이게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근데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생과 반대인 개념, 사라고 하는 개념이 반대이지만 생과 사는 사실 어떻게 인간에게 보면은 붙어 있는 거야. 인간의 어떤 시간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태어나고 죽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생존을 할 권리가 있다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 행복하게를 좀 더 행복한 건 좀 웃기니까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행복한 삶의 권리가 있다면 존엄한 죽음의 권리도 있다. 이게 결국 인간으로서의 총체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왜? 생과 사는 인간의 삶의 필연적인 관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찬성의 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환자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그걸 환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환자가 죽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그 중환자실 상태에서 어떻게 알겠어.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가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엄사를 만약에 막는다. 그럼 그 부담, 병원비라든가 또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등등의 부담들이 괜히 천부인권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모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가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뭐 그렇다고 해서 치료비를 뭐 국가가 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폐가망신할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 노인 실태조사를 해서 봤더니 80% 이상이 그때 되면은 실제로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낫지.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결국에는 가장 크게 봤을 때 이런 존엄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질적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실태조사를 해봤을 때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면서 너네들이 역시 마찬가지 왈가왈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존엄사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악용 가능성이 생긴다. 이제 악용 가능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재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재산 문제, 상속에 관한 것,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 이제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악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되게 웃긴 거야 사실. 근데 이게 민법에서도 사실은 되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2억을 갖고 있어. 쉽게 계산을 할게. 1억씩 이렇게 이제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그지? 그런 측면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인이 한 명 있다고 치자. 부인이 있어. 그럼 부인하고 나눠 먹을 때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 그 다음 5천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부인이 임신을 한다, 태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시 5천, 5천이 어떻게 돼? 여기서 또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이게 존엄사,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그러니까 인생의 종기지, 끝나는 거.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이 상속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존엄사를 함부로 시행할 수 없고 그냥 자연에 맡기자.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존엄사를 하게 되면 어찌됐건 의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뭐 중단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의사의 인권은 존중을 못하게 되는 거지. 의사도 이 사람을 뭔가 막 살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의사는 당연히 환자를 살려야 하는 어떤 책무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그랬을 때 뭔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반대의 의견들보다는 요즘에는 당연히 이런 찬성 의견들이 훨씬 더 압도적이고,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존엄사는 어떻게 됐다? 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들 때문에 저는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 일단 존엄사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돼? 사건을 예시로 하나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찬성을 할 거거든.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찬성을 할 때는 오히려 뭐를 먼저 얘기하냐면, 이러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야.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면, 네, 일단 존엄사는 그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안락사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 걸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해. 실제로도 원래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인 행위를 적극적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거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필요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이 결국 존엄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는 살인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고, 2008년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존엄사가 인정이 됐던 그런 사건들이 엇갈리게 판결이 나오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6년 존엄사에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법에 관한 입법 발의가 됐고 2018년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일부 반대 의견으로는 생명이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또 존엄사를 인정하는 경우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 등에 개입을 하면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논거로 인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죽음의 기로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환자 자체로만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환자의 어떤 연명 치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원비라든가 각종 부담들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많은 이제 부담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 그 다음에 가족들의 진정한 동의가 있다면 존엄사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의 의견을 좀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트렌드 질문이 밑에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내일 다시 추가적인 이제 촬영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면접 자체가 뭐 이런 시사는 거의 큰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수업만 가볍게 들어도 좋지만 저는 이런 시사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 다음 저는 심지어는 토론 면접이 있어요. 혹은 저는 토론은 이번에 없어졌지만 토론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내가 발표하는 그런 면접 방식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쌤한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이제 자료로 해서 출력을 해줄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다시 강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면접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 이번 주도 뭐 여러 대학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면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너네들 마찬가지 이제 면접이 임박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쌤이 꼭 얘기를 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면접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어떻게 해라? 매일 학원에 나올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라. 적어도 몇 시에? 오후 2시 이후에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완성을 하고 점검을 받고 체크를 해서 좀 완벽한 면접 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쌤한테 면접 답변 첨삭을 받지 못했다, 한 번도 쌤한테 검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쌤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학원에 모의 면접 왔다가 조금 기다리더라도 5분 10분 기다리더라도 쌤 옆에 붙어서 쌤 제 거 답변 첨삭해주세요 해서 실제로 그 오프라인에서 면접 답변을 좀 첨삭을 받고 완료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줘. 알겠지? 그래서 그냥 쌤 띡 보내놓고 쌤 제 거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쌤도 느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뭐 다른 친구 것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으면 가장 먼저 또 처리를 해주니까 모의 면접 보고 혹은 모의 면접 보기 전에 와서 쌤 제 답변 좀 첨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뭐 A대학 면접이 있어. 근데 A대학 면접이 뭐 예를 들어서 예상 질문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이번 주에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저번 주에 다 끝나 있었고 이번 주는 연습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예상 질문들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미리미리 작성하고 미리미리 챙겨야지. 쌤도 챙겨야 되겠지만 당연히 면접은 누구 건데? 니네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가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쌤 저 이거 작성을 했고 이 부분은 작성이 어려워요. 이거는 좀 해주세요. 이거를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받아가란 얘기야. 지금 그냥 맨날 일주일에 2번 학원 나오라니까 와서 모의 면접 보고 가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하라고 지금 이 학원에서 이용하고 학원에서 배우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쌤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쌤 저는 이게 필요해요. 이걸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답답하게 막 쌤 저 어떡하죠? 내일 모레 면접인데 어떡하죠? 뭐야 그게 무슨 어떻게 하죠가 어딨어. 그거 말고 정확하게 쌤 저는 10일 후에 이런 데 면접이 있고 이런 부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란 말이야. 그리고 쌤 저는 면접 방식이 이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정확한 서비스와 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들을 얻어가고 최대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혹은 모의 면접이 2번을 했는데 나한테 또 검토를 받고 싶어. 쌤 저 모의 면접 좀 한번 봐주세요. 뭐 목요일 3시, 목요일 4시 괜찮으세요? 정확하게 시간을 요청을 해서 와서 모의 면접을 한번 더 볼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와서 쫄래쫄래 앉아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뭐 쌤이 뭐 내가 봐주고 의지가 있고 이걸 떠나서 당연히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묻힐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거 해주세요. 이걸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봐주세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 꼭 다시 한번 당부를 하니까 제발 좀 면접 볼 때까지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렇게 채워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나머지 저출산 고령화 되게 이제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도 이제 내일부터 해서 업로드를 쭉 해줄 테니까 그거 바탕으로 해서 계속 공부하고 답변 추가하고 시사자료 나간 것도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제발 좀 꼭 다 읽고 외우고. 알겠지? 쌤이 툭툭 질문할 거야. 그때 대답 못하면은 다 정리하라고 얘기할 거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차후 업로드 되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